자, 우리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돈 벌어서 만약에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은행 이자는 일반적으로 좀 싸요, 비싸요? 좀 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오히려 내가 가져갈 돈이 오히려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지렛대 효과. 자,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자,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돈을 1억을 투자해서 1년 동안에 번 돈 혹은 벌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근데 요거를 전액을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일부는 은행에 빌려 투자하고 일부는 내 돈 투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반은 은행에서 빌려 투자했다고 치자. 은행에서. 자, 그리고요, 반은 내 돈을 투자했다고 치자. 그래서 반을 투자했으니까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5천만 원 빌렸죠. 그리고 내 돈은요 5천만 원 투자했네요. 5천만 원. 자, 그리고 1년 동안 2천만 원 들어왔는데 이거를 은행하고 내가 나눠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은행이 우리한테 돈 빌려주는 이유는요,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뭘 받으려고요? 이자율은 4%에 1년에 4%라고 치자. 그러면 은행한테는 2천만 원 중에 은행한테 얼마 주면 돼요? 자, 200만 원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 5, 20에서 200만 원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가 이제 번 돈이 되는 겁니다. 번 돈. 무려 얼마라고요? 1,800만 원 벌 수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돈 빌려 투자했을 경우는 내가 적게 투자해서 많은 돈 벌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자기 자본 수익률, 이게 중요한 건데, 자기 자본 수익률은요,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번 돈이 차지한 비율이죠. 요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돈을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게 좋아요? 많이 투자해서 적게 버는 게 좋아요? 적게 투자 많이 버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내 돈 1억 투자했죠. 그리고 2천만 원 벌었네요.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20% 벌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는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무려 2천만 원 가까이 벌었죠. 1,800만 원을 벌었네요. 맞죠? 1,800만 원.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36%를 벌었네요.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빌려 투자했을 경우는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수익률이 뭐고 위험이 뭐냐 이런 걸 수익률 해줍니다. 수익률.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어디 가냐면 수익률이라는 것은 어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수익률은 내가 은행에서 1억을 예치했는데 1년 동안 500만 원 이자를 주겠답니다. 그러면 1억 투자해서 얼마 버는 거예요? 500만 원 버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통 이제 수익률 하면요, 연간 단위로 얘기합니다. 연간 단위로 1억을 벌었냐면 투하 자본 혹은요 투자액 해줍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죠. 이거를요 순수익. 항상 순수익 하면요 비용을 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뭘 뺀 거라고요? 비용 뺀 거.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노량진에 가서 이제 고시원 사업 하려고 합니다. B라는 고시원, C라는 고시원, D라는 고시원 이런 것들이 팔려고 내놨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장사 안 되는 것은요 싸게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이 지역에서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 해도 장사가 잘 되는 것은 가격 올리려고 하죠. 그럼 내 입장에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고 장사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 팔려고 하죠. 그럼 내 입장에 수익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10% 정도.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부동산은 좀 싸게 나오는 게 간혹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로 권리금 같은 게 뭐 저평가돼서 나온 거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를 요게 이제 그런 형태의 부동산인데 이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요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요? 20%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라고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는 벌 수 있다고 치자. 이걸 뭐라고요? 요거 수익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디 갔어요? 당연히 얘랑 얘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있죠. 이런 거는 채택한다 해줍니다. 근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이런 거는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기각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다. 이런 경우에도 채택한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수익률 있죠. 평균적인 수익률 요 정도는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들 버는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여기에 투자해서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벌어갖고 외국 이민 가려고 해서 팔려고 내놨어 안 내놨어요? 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와 보더니 이모저모 여기저기 훑어보더니 투자액에 비해서 수익이 아주 좋네요. 자기한테 팔으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차피 팔려고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 줄래? 했더니 그놈이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1억을 투자했으니까 1억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꺼져.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 기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나 볼게요. 얘는 이따가 좀 이따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큰 은하는 계속 올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 될 때까지요? 10%가 될 때까지 계속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도 처음에 장사 잘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라 큰 돈을 버는 거지. 그 다음에 팔을 때는 비싸게 팔아요, 안 팔아요?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요 정상적 수익률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아무리 그 금매로 싸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 때는 제 가격 받고 팔려고 안 팔려고요? 파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은요 정상적인 수익률 있죠? 이거밖에 못 얻는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염이라는 것은 자, 그 밑에 거기 오염 있죠? 오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오염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 혹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이걸 뭐라고요? 오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단순히 예측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죠. 1억 투자해서 1년 동안 고시원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여러 가지 상황 상정에서 경기가 좋다면 2,100만 원 정도가 기대된다요. 그 다음에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그럼 이렇게 될 확률 40%라고 가정해보자. 이건 얼마라고요? 20%. 이건 얼마라고요? 4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평균을 한번 내본 겁니다. 평균. 이렇게 해서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얼마라고요? 0.2 플러스 1,900 곱하기 0.4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2천만 원 정도가 기대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20%이다. 이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요 경우에는 자 보세요. 요 경우에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2천만 원 아닙니까? 맞죠? 2천만 원에서 경기가 좋더라도 한 100만 원 더 들어오는 거죠? 아닌가요? 경기가 나쁘면요 100만 원 까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요 오염이 작다 해줄게요. 오염이 뭐라고요? 작다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술집이라고 치자. 술집. 그래서 술집 경기가 좋을 때는 한 8천만 원이 기대된답니다. 보통일 경우는 2천만 원. 불황일 때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 마이너스 4천만 원은 원금도 4천 까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똑같이 8천 곱하기 0.4 플러스 2천 곱하기 0.2 플러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4천 곱하기 0.4 있죠. 이것도 2천만 원 나옵니다. 이것도 기대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2천만 원. 기대 수익 2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잘못하면요 쪽박을 할 수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네요. 이런 걸요 오염이 어떻다고요?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오염이 크다. 이게 오염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왜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자 우리 은행에서의 평균적 이자율은 3%인데 왜 저축은행으로 갈수록 이자율이 높아지죠? 왜 높아지냐면 사람들은요 오염이 커지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자꾸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도 이렇게 오염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오염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요, 무위험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무위험률. 여기다가 사람들은 오염이 커지니까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수익률 요구한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오염 할증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이 여기서 말하는 오염은요, 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오염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오염이죠.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로나가 막 심하다 그러면 이런 데 전체적으로 사람이 빠져나가, 안 빠져요? 빠질 수 있겠네요.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요,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이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에 모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오염이라는 얘기죠. 이런 걸 지금부터 체계적 오염이라는 겁니다. 무슨 오염이라고요? 체계적 오염. 이런 거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라고요? 시간에 대한 대가. 이건 뭐라고요? 오염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요만큼만 받으면 투자자가 손해죠.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있다면 요것도 더해서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요건 누가 얘기했냐면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이걸 뭐라고요? 피셔의 효과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오염이 필연적으로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투자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이걸요 오염의 처리 방법이다 해줍니다. 오염의 처리 방법. 오염의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 그 엑스트라급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오염한 투자를 아예 제외하겠다, 투자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아니면요 오염을 타인에게 떠넘기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불황일경을 가정해서 자, 그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볼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보수적 예측 기법이라는 겁니다. 기타 이제 민감도 분석 기법이라든가, 아니면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죠. 이런 걸 통해서 위험을 반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주인공급에 해당되는 것은요 오염 조정 할인율법입니다. 뭐라고요? 오염 조정 할인율법하고 그 다음에요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 자, 그러면 오염조정 할인율법은 잠시 후에 하겠지만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있다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는 있다고 치자. 이렇게. 이거는요 현금 유출액, 얘는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근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잠시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이걸로 할인합니다. 할인하게 되면 어떤 금액이 나와야 하나요? 나오겠죠. 이거를요 투자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투자 가치.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걸 수년가, 이것분에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저 지역이 오염이 커졌다, 정부가 뭐 여러 가지 공무원 같은 거 축소하기로 했다든가 오염이 커질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 오염이 커지니까 오염 할증률을 높이려고 낮추려고요? 자, 사람들은 오염이 커지니까 그 시장 전체에서 자꾸 요구하는 수준을 높이려고 하겠죠. 오염 한쪽을 높여서 요구수를 높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요구수를 할인하는 거기 때문에 할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높이겠다고요? 할인율. 자, 그러니까 요구수를 할인하니까 할인율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높이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하겠죠? 위험이 커지면 이게 요구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 가치가 낮게 평가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걸 뭐라고요? 순환가라 하는데 순환가를 낮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걸 뭐라고요? 오염 조정 할인율법이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가장 주인공입니다. 가장 뭐라고요? 주인공.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둘 다 주인공인데 얘는 그래도 약간 중요시 떨어지는 주인공. 자, 어쨌거나 얘는 자, 이 그 부동산을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나눠 투자하게 되면 일단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포트폴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만 뭘 줄일 수 있다고요? 오염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오염. 여기서는 비체계적 오염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이런 걸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자, 이렇게 와서
자, 지금부터 저 위험조정 할인율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겁니다. 자세히 위험조정 할인율법. 요게 바로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입니다.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 자, 그래서 자,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 투자안을 좀 선정해 봐야 됩니다. 뭐 A라는 원룸 괜찮아 보인다 뽑아보고, B라는 임대주택, C라는 상가 뽑아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에 대해서 내 손에서 나간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돈 추정하는 겁니다. A라는 원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5층짜리 딱 돼 있어요. 4칸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론에서는 내 돈 투자액을 뭐라고 하냐면 지분해 줍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이렇게 줄게요.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8억에 나와 있는데 내 돈은 5억밖에 없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얼마 빌려야 돼요? 3억을 빌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순전히 여기서는요, 현금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만 추정하는 겁니다. 현금 나간 돈. 그리고 이 사람은 5년 있다가 처분할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내 손에 나간 돈이 얼마예요? 5억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근데 이거 여기서 여러 가지 경비 다 빼고, 그 다음에 돈 갚을 돈 다 갚고, 소득세 같은 거 빼고 났더니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다. 매년 얼마 들어온다고요?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처분했을 때는 한 13억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 가지 중개 수수료라든가 다 빼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못 갚은 돈 다 갚아야 되겠죠? 양도세 빼고 났더니 한 7억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해줍니다. 뭘 측정해요? 기대 현금. 마지막으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최종 여러 가지 투자 결정 기법을 동원해서 결정하는 거 있죠? 이걸요, 경제성 분석이라 하는데, 요거는 내 손에 나간 돈이고, 요건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그럼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승률이 있죠. 요걸 할인합니다. 할인하게 되면 어떤 금액이 나와야 하나요? 나오죠. 그래서 요거랑 비교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분석 기법인데, 자, 이걸 하려면, 이런 거 하려면 일단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자, 얘가 어떻게 할인한다고 하는데, 할인하는 법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요건 또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할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자, 먼저 이렇게 이제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를 딱 그려본다면, 자, 100원을 다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붙인다고 치자. 그리고 이자율은 얼마라고요? 10%. 그러니까 1년 지나면 10% 이자 붙어야 안 붙어요? 붙어 110원 됐겠네요. 여기 또 10% 붙겠죠? 121원. 여기다 12.1로 붙어서 얼마라고요? 133.1원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원을 예금했을 때 5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이거 어느 세월에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0원에 대해서 현금이 한 번 발생하는 거 있죠? 이걸 지금부터 일시불 해줄게요. 뭐라고요? 일시불. 그래서 일시불에 어디 갔어요? 빨강색. 일시불에 미래가치를 줄여서요,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계수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어렵지 않은 공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때 얼마냐? 이럴 경우는요, 100원에다 뭘 곱하라고요? 일시불에 내가 계수. 거꾸로. 자, 3년 있다가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100원 예금해야 되죠? 얼마를 예금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자 쏙 빼낸 금액을 예금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는요, 133.1원 곱하기, 자, 이렇게 현금이 1회 발생하는 걸 뭐라고요? 일시불이라는 겁니다. 일시불에, 자,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요? 현가 계수라는 공식을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공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런 공식을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런 공식을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약간 응용해 보겠습니다. 뭐 크게 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응용한다고요? 약간 응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적금 불입액이 30원씩입니다. 이렇게 매년 말에. 그러면 적금 차질 돈이 얼마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얘는 예금을 한 번 한 거죠? 한 번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얘는 매년 말에 현금을 계속 예금할 거죠? 하나하나 예금이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예금 붙이면 돼. 이자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세를 붙이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입니다. 다소 복잡한 공식인데 이런 공식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어느 경우에 써먹냐 이거 마시면 돼요. 뭐라고요? 요 공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요 공식. 네, 요 공식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1 플러스 R의 N제곱입니다. 얘는요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입니다.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자, 먼저 30원씩 적금을 불입했을 때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럼 지금부터 동일한 금액이 매기 반복해서 발생하는 돈이죠. 이걸 지금부터 연금 해줄게요. 뭐라고요? 연금. 자, 그러니까 30원 연금 아닙니까? 그래서 연금에다가 연금의 미래가치를 줄여서 뭐라고요?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계수라는 아주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이걸 딱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경우에 써먹냐? 이 보기에서 거의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적금을 불입했는데 적금 불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금 찾을 돈이 800원입니다. 적금 찾을 돈이죠? 그럼 매기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불입액은 아는데 찾을 돈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는요, 찾을 돈 아는데 불입액 모르는 거죠? 어쨌거나 이자를 다 붙인 금액이 8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때는요, 800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거 분의 1한 거, 요걸요, 이 감채기금 계수다 해줍니다. 무슨 계수라고요? 감채기금 계수다.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요, 적금 찾을 돈 계산할 때에는요, 매기 적금 불입액 계산할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두 개만. 자, 어떤 사람이 정년퇴직자가 퇴직금을요, 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면 40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여기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장사하려니까 일시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3년 있다 받을 돈을 빼는 거죠. 이거는 하나하나 다 빼내면 됩니다. 어느 세를 빼내고 앉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 40원을 지금부터 뭐라고요? 매기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걸요, 연금이다. 그래서 40원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 계수라는 공식 있죠. 요 이름만 알아도 됩니다. 연금에 뭐라고요? 현가 계수를 곱했더니 지금 이자가 쏙 빠진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퇴직금을 한꺼번에 좀 당장 받는다면 900원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마땅히 장사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금의 형태로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연금의 형태는 아는데 일시불로 받을 돈 모르는 거죠. 여기는요, 일시불로 받을 돈 아는데 연금의 형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자를 쏙 빼는 게 900원이라는 얘기죠. 이때는요, 900원에다가 900원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것 분의 1한 거 있죠? 요거를요, 저당상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상수라고요? 저당상수. 자, 이게 왜 저당상수냐면, 여기에는 이자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900원을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이죠? 요 계산을 됐습니다. 오늘 할 겁니다. 요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역수관계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의 역수라는 게 이것분의 1한 거 있죠? 요게 요겁니다. 이거의 역수라는 게 이것분의 1이죠? 이게 요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역수는 이거고, 이거의 역수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역수는 이거고, 이거의 역수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감현저. 뭐라고요? 내감현저.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할인하는 방법 알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얼른 지울게요. 왜 얼른 지울 것 같아요? 이거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아유 머리 아파서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지우고 나면 얼마나 머릿속이 깔끔해집니까?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좀 알아볼게요. 자, 지금부터 요거와 요거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좀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 매년 열심히 장사해서도 본 돈이죠. 그래서 이걸요, 영업의 현금 수지 혹은요, 영업 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죠. 지분이 유출됐는데 다시 내 손으로 들어왔네요. 이걸요, 지분이 복귀했다 해서 이걸요,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가, 유, 순, 전후다.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자, 한 칸 띈 다음에,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한칸 띄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이렇게요 세금 내고 해주면 됩니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매순 전후다. 매순 전후 딱 적어놓은 다음에 얘는요 처음부터 경비 빼고 그 다음에요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주면 돼요. 자, 먼저 요거를 1년 그리고 요 굳이 요것도 한다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고 있네.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뭘 치고 있다고요? 기타만 치고 있네. 자, 그러면 요걸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한다 과정했을 때 들어온 소득 있죠? 요걸요 가능조소득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최대한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 있죠? 부수익 같은 거 더해준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효조소득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 유효조소득이다. 조소득이다. 이건 말이 소득이지 사실은 경비는 하나도 안 빼는 거죠. 무늬만 소득입니다. 여기서 각종 영업활동 관련된 경비를 빼내야 되겠네요. 이걸요 영업경비다 해줍니다. 영업을 하고요 경비 다 빼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영업경비는요 각종 수도요금, 가스비, 보일러비 이런 거 있죠. 아니면요 종업원 임금이라든가 유지수선비라든가 기타 이런 거 있죠. 다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각종, 유지 관리비 이런 걸, 유지 관리비 등등등 이런 걸 얘기합니다. 등등등 이렇게. 이거 뺀 걸요, 순 영업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 영업소득이다. 여기서 은행에서 저거 3억 빌렸어, 안 빌렸어요? 빌렸으면 매년 갚을 원금이자 있죠? 요걸요,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뺀 걸요,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 혹은요, 세전 현금 흐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세전 할 때는 항상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 중에 이건 영업활동 관련된 소득세를 빼줘야 됩니다. 여기서 영업소득세라는 걸 빼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빼낸 금액을요,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합니다. 자,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자, 여기서 특히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이 세금 중에 소득세는 여기서 빼내는 겁니다. 소득세는요, 소득이 많은 자들은 세금 많이 내야 되죠? 소득이 적은 자는 적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소득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소득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이 재산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어디 갔어요? 이거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영업 경비로 처리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게 주어지기도 하는데, 이 감가상각비는요, 그 건물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기업 회계에서 매년 일정액씩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알죠? 감가상각비 형태로.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현금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현금 나가고 들어온 거 있죠?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다가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여기 포함시키면 안 돼요. 물론 나중에 기업 회계라든가 세금 계산할 때는 인정해 주지만 여기다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반대 기하세요. 자, 요것만 기하시면 돼요. 그러고 자, 저거를 5년 있다가 얼마라고요? 3억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다. 요거를요, 매도 가격 해줍니다. 뭐라고요? 매도 가격. 여기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경비가 나가겠네요. 이게 뭐냐면, 자, 이 중개 수수료 이런 걸 얘기합니다. 매도 경비를 빼내야 돼요. 이걸 뭐라고요? 순 매도액 해줍니다. 순 뭐라고요? 매도액. 여기서 저 3억을 빌렸는데 5년 동안 갚다 못 갚은 돈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거 다 갚아야 되겠네. 부동산 팔았으니까 은행에서 막 갚으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 담보가치가 없어지니까 갚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요, 미상환 저당 잔금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뺀 금액을요, 세전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세전 뭐라고요? 지분 복귀액이다. 자, 여기 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양도소득세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걸요, 자본이득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도세 이런 걸 다 싸잡아서요, 자본이득에 대해서 부과한다 해서 자본이득세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세후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해서 해마다 물어보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최종 투자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경제성 분석이라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할인 현금 수준분석법입니다. 자, 저거는 5년 있다 처분하니까 논리 자체가 복잡하죠. 그래서 논리를 매우 간단히 하기 위해서 자, B라는 고시원, C라는 고시원, D라는 고시원이 있는데 노량진 가서 고시원 사업 하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장사가 잘 되는 건 가격 올리려고 하죠. 장사 안 되는 건요 싸게 팔려고 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 치자. 몇 프로 하고요? 10%. 근데 간혹가다 보면 싸게 나오는 게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얼마라고요? 2천만 원 벌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얼마라고요? 20%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라고요? 20%나 벌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투자했을 때 1억 투자하면 1년 후에 2천만 원 추가로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년 있다 처분한다면요 1억 투자하면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 자, 그래서 자, 이 할인 현금 수준분석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요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고 얘는요 수익성 지수법, 얘는요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요 MPV법, 얘는요 PI법, 얘는요 IR법 해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할인 현금 수준분석법은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고려한다고요? 화폐 시가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얘를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가치가 달라져 안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죠. 이걸 고려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데 투자라는 게 뭐냐면 요곳을 얻을 수 있는 곳 있죠. 요곳에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이걸 고려하는 겁니다. 이걸요 할인 현금 수준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건 요겁니다. 1억 투자하니까 1년 있다 처분하게 되면 얼마 들어와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고 했죠. 그러면 요거는 현금 유출액, 얘를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 해줍니다. 근데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20%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내부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렇게 자 내부 수익률하고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 벌죠. 요거를요 이걸 안 했네요. 이걸요, 기대 수익률. 얘를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요거를요, 내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요, 외부 수익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요거하고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벌어요? 10%밖에 벌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얘가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할인 기법이냐면 나중에 이제 요구 내부 수익률 계산하려면 할인해서 이 금액을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 있죠.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답을 하고요. 할인 기법입니다. 이번에는 이 분석의 왕을 확 틀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1억 투자하면 1년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 투자인데 현금 유출액 얘는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 근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겠죠. 그래서 얘를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10%로 할인해 볼게요. 할인하면 10% 빼면 되죠. 아까 일시불에 현가액에 도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금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 빼면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1억 909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억 900. 자, 이거 의미를 볼게요. 자, 여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10% 할인한 게 이거죠. 10% 뺀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한다면 여기다 10% 붙인 게 이거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죠. 그래서 다른 데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되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 투자해야 10%를 벌면서 1억 2천 되는 거죠. 근데 내부동산은요, 얼마만 투자해야 돼요? 1억만 투자해도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벌써 얼마가 이문이에요? 자, 909만 원만큼 이문이라는 얘기죠? 909만 원. 자, 요거는 1억 909만 원에서 얼마 뺀 거예요? 1억 뺀 겁니다. 요거를 뭐라 하냐면 순현가다 하는 겁니다. 문현가라고요? 순현가. 그래서 순현가는요, 얘가 얘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1억 분의 얼마라고요? 1억 909만 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현가죠? 얘는요, 이것분의 이거 한 겁니다. 뭐라고요? 이것분의 이거.
그래서 요 계산하면 1.0909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뭐라고요? 수익성 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클 때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좀 기억할게. 자주 물어보는 게, 자, 얘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20%한 걸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저런 거는 내부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왼쪽에 있는 저 5년 있다 처분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얘를 들어온 돈을 할인했더니,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할인했더니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 있죠?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 빼면 이겁니다. 뺐더니 이 금액, 붙였더니 이 금액을 만든 할인율이 있죠? 그러니까 20%입니다. 됐죠? 네, 요걸요 내부 수익률 해줍니다.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 이번에는 좀 더 어렵게 설명해 볼게요. 더 어렵게. 하지 마요. 자, 얘를 할인했더니 뭘로 만든다고요? 이러고 만든 할인율이 있죠? 뭔가를 할인했더니 이러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뺀 걸 아까 뭐라고 해요? 순현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입니다. 여기서 뺀 게 0 아닙니까?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요, 1로 만든 할인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 물어보니까 여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 전 시간 했는데, 이거 지워도 되죠? 이것도 얼른 지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해서 이걸 뼈다귀로 해갖고 약간의 살점만 더 붙이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해갖고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빠짐없이 다 기억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안 하니까 쓸데없이 공부하니까 이상한 형태로 공부하니까 그 34회 때 또 보고 그럽니다. 34회 때. 34회 때 보니까 32회도 떨어지고 33회도 떨어지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조금 한 번 더 깨끗하게 지울게요. 오늘은 자, 금융론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뭘 거라고요? 금융론. 그래서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3방식. 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빠지시면. 자, 이 금융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 359페이지에 부동산 금융론 있어 없어요? 있는데 여기 왔다 갔다 그래. 자, 원래 이제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을 줄여서요 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따서 금융해 주는데, 근데 융통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어디서 돈을 빌린다 이런 경우에 쓰죠. 그런 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융통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요, 자금의 조달, 이런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자금의 조달. 그래서 그 의의해 볼게요. 금융의 의의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금융이란 자금 조달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자금의 조달 행위를 말한다. 이게 그래도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금이 좀 여유가 있는 자, 이 자를요 자금의 공급자 해줄게요. 자금의 공급자. 이 자를요 돈이 좀 필요로 하는 자, 이 자를요 자금의 수요자라고 할게요. 이 사람은요 자금의 공급자, 이 사람은요 자 자금의 수요자. 이렇게 두 사람이 딱 있는데, 야, 둘이 친구입니다. 갑을 친구인데,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내가 이제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1억은 있어야 되는데 나는 7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3천만 원을 좀 빌려달라 할 수 있겠네요. 빌려달라는 걸요 대여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자금을 조달해주고 쟤는요 자금의 조달받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런 걸요 금융이라는 겁니다. 원래 화폐가 개입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일반적으로, 자, 아주 옛날에는 그 화폐가 왜 생겼냐면, 자, 옛날에는 물물교환 시대였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사람은 옥수수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뭐 삽이 필요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옥수를 갖고 있는데 삽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요, 삽은 있는데 옥수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딱 맞아,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조개화폐라는 게 처음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조개를 만든 화폐. 그래서, 지나가다가 삽을 갖고 있는 사람, 옥수수 갖고 있는 사람은 옥수수 팔면 되죠? 그럼 조개를 들고 다니다가, 지나가다가 누가 삽을 팔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돈 주고 사면 되겠네요. 조개 들고. 훨씬 더 매끄럽게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화폐가 원래 개입되는 게 뭐냐면, 원래 화폐가 존재하기 시작한 거는요,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개 수단이죠. 요걸 활용하려고 나왔던 게 화폐입니다. 이거 되겠나요? 근데 이 금융은 그게 아닙니다. 금융은요, 재화나 서비스에 개입 없이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 사람은 자금을 조달해주고 저 사람은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걸요, 금융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아, 자금을 왜 조달해주면서 무슨 에어컨 한 대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현금만 왔다 갔다 하는 걸요, 금융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친구야, 내가 저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나는 7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3천만 원을 출자해달라. 뭘 해달라고요? 출자해달라. 자, 이거 말이 좀 어렵네요. 이거는요, 자본금의 형태로 대달라. 이것도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동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동업하자. 그러면 나중에 자, 이익이 생기면 7대3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손해나면요, 7대3 까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뭐 이렇게 하면 출자한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친구 지간에나 아니면 친인척 간에는 말로만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누나가 동생한테 뭐 사업자금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로? 그죠? 뭐 이렇게 말로만 빌려줄 수도 있고 출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4천만 원만 땡겨주세요. 그러면 땡겨주나요? 물론 제비가 되면 몰라도 제비 하시나요? 그런 사람이면 그 넉나간 여자들이 빌려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나간 사람이요? 넉나간 어떤 생각 없는 여자들은 빌려줄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지나간 사람한테 돈을 출자해달라 이런 건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끼리는 최소한도의 담보라도 잡혀야 되고, 아니면요, 신용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빙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요. 자, 돈을 빌렸을 때는요, 이 차용증서 이런 걸 써줘야 됩니다. 차용증서. 자, 종이에다가 내가 얼마 빌렸으니까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 주겠다. 이렇게 딱 적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요, 지분증서다. 자, 지분이라는 게 뭐냐면 소유자의 몫을 뭐라고요? 지분이라는 겁니다. 뭐의 몫이라고요? 주인의 목. 요걸요, 지분. 지분을 나타내는 증서 딱 적어주면 돼요. 지분 증서다. 이렇게 해서 나는 7천만 원, 너는 3천만 원. 서로 이제 기명 날인할 수 있죠. 딱 해서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수표라든가 어음처럼 이 증권상의 화폐적인 가치가 표창돼 있다. 말이 좀 어려웠네. 그러니까 거의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유가증권 해줍니다. 그래서 돈을 빌렸을 때는요,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요, 주권, 주식을 얘기합니다. 주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유가증권입니다. 수표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자 100만 원 딱 빌리면서 이렇게 수표처럼 생긴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갑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금액 100만 원, 이자는 언제 얼마씩 주겠다. 그리고 만기는요 언제 갚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2023년 12월 31일 날 갚겠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걸 만기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요 채권이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채권. 자, 근데 이거는 화폐적인 가치가 표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라 할 수 있다고요? 양도. 그래서 자, 이 사람이 2022년도경에 돈이 너무 급합니다. 다른 데 돈 끌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팔 수도 있겠네요. 자, 갑이 발행한 채권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죠. 그래서 그러면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 발생 이자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아내겠죠? 그러면 이 채권상에 있는 금액을 받을 권리를 이제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채권에 있는 금액 있죠? 이거 받을 권리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병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병이 2023년 12월 31일 날까지 기다렸다가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 채권을 아무나 발행할 수 있나요? 아무나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겠나요? 그럼 아무나 막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된다 아닙니다. 상당한 정도의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가서 컬러 프린터로 이 채권의 형태로 액면가 10,000원짜리 한 1000장을 만들어서 이거를 호평역 앞에 가서 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나요? 이 채권을 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날 뭘 믿고 빌려줍니까? 생파 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죠? 그래서 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금융시장을 교란시켰다. 그러한 죄명으로 어디 간다고요? 깜빵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깜빵 가서 거기 가면 그 사식도 넣어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식 있죠? 가끔. 함부로 발행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이게 상당한 정도의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정부 투자기관 있죠? 지하철 공사라든가, 토지주택공사, 이런 데서 발행하는 걸요, 공공이 발행한 채권이라고 해서 이걸 공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채라고요? 공채. 공공이 발행한 채권이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국가가 발행한 걸 국채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많이 발행하냐면, 한국은행 있죠? 한국은행이 지금 시중이 지나치게 뭐냐면 그 인플레가 심하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화폐를 흡수할 목적으로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채권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걸 발행하면 우리가 살까? 사요 안 사요? 사게 되면 시중에 있는 화폐가 중앙은행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좀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라든가 지자체 재원 목적으로 발행하는 거 있죠. 이런 걸요 지방채 해줍니다. 뭐라고요? 지방채.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이 발행하는 거 있죠. 이걸 뭐 특수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싸잡아서 다 뭐라고요? 공채 해줍니다. 그리고 회사도 이걸 발행하는데 이걸 회사채 아니면 사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사도 아무 회사나 발행할 수는 없는 거고 상당한 정도의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그 상장기관은 돼야 됩니다. 상장법인. 우리 신문에 보면 매일매일 주가를 공시하는 회사 있죠?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막 돈을 빌리는 거죠. 막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를 뭘 믿고 막 빌려줍니까? 상당한 정도의 자본력이라든가, 아니면요, 여러 가지 경영 성과도 줘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요, 이 채권은 이런 걸 다 채권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돈을 빌린 다음에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근데, 자, 이 주권은 그게 아닙니다. 주권은요, 소유자의 몫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소유자의 뭐라고요? 몫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입니다. 자,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자, 이 주식을 10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들어가서 10주를 구입했습니다. 10주. 그러면 이 사람은요, 10만 분의 10만큼 어떤 형태라고요?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주인의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을 배당하려고 하죠. 그러면 10만 분의 10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됩니다. 주인이니까. 그죠? 만약에 이 회사가 쫄딱 망했다.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 있죠? 전부 다 갚아야 됩니다. 갖고 난 나머지 금액을요, 자녀재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자녀재산에 대해서 10만 분의 10은 이 사람한테 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쫄딱 망해서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빚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갚아야 되나요? 원래는 갚아야 되는데 주식회사는요 유한책임사원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금액 있죠?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만 찢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요 깡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깡통 주식이다. 어쨌거나 금융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린 다음에 이 차용증서라든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을요 부채금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투자받으면서 지분증서라든가 주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을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지분금융. 그래서 이 부채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디 갔냐면 요거는요 가끔 이거는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자본이라고요?
타인, 남한테 빌리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빌리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요, 확정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확정된 이자. 처음부터 약속한 이자를 만기까지 계속 지급해야 됩니다. 이걸요,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 해줍니다. 근데 요거는요, 자, 이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죠. 주인의 몫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주인하자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주인하자.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실적 배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실적 배당이 실적이 있으면 배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없으면 배당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주인이 회사가 장사 잘 돼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장사 안 되면 가져갈 게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하시고, 자, 지금부터 자, 이 부채금융과 관련돼서 공부할 내용은 딱 4가지입니다. 오늘 공부할 게 4가지. 그 다음에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 딱 1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드에 있는 내용까지 합쳐서 토탈 한 6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6문제. 자, 그래서 맨 먼저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거는요, 그 주인의 형태로 참여시키는 겁니다. 나는 내 입장에서는요,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고. 자, 그러면 돈을 빌렸을 때는 빌리는 거를 뭐라고요? 부채금리를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주택을 담보 잡고 더 빌려줄 때 무턱대고 막 잔뜩 빌려주지는 않겠죠. 나중에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자기네들도 어떤 법칙을 정한 다음에 거기 맞춰서 빌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공부할 거는요, 은행 입장에서의 어떤 대출 가능 금액, 요거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오늘 돈을 빌려줬겠다. 그래서 1억을 빌려주면서 5%로 돈 빌려줬습니다. 금리를.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무지심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거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따 하겠습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자를 받으면 은행이 손해봅니다. 똑같은 이자를 받으니까 누가 손해봐요? 은행이 손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은행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떤 형태로든 이거를 손해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자율과 관련돼서 이자율 조정과 관련된 얘기를 정리하셔야 돼요. 고정금리제도 아니면요, 변동금리제도 이런 걸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1억을 빌려줄 테니까 너 만기에 한꺼번에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 그 매달 쪼개서 갚으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갚아 나가는 방식. 그래서 세 번째는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가장 좀 까탈스러운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 자, 이게 은행이 있는데, 신한은행이 있는데, 신도시 예정지역에 어떤 사람한테, 자, 100억을 예금받아서 주택 소비자한테 100억을 빌려줬습니다. 자, 100억을 뭘 해서요? 예금받아서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 100명한테 1억씩 빌려줬죠? 그랬더니 더 이상 채권이 생겼네요. 어쨌거나 대출 채권 생겼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돈을 한 번 빌려주고 나면 20년이고 30년에 거쳐서 회수합니다. 이따가 이 정책금융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는 무슨 1억씩 예금한 사람 있나요? 자자자 찔끔찔끔 예금 받아서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 100명한테 1억씩 빌려줬죠.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다산 시도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이 수천 명 될 거 아닙니까? 수만 명. 이거 막 와서 막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릴 돈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빌려주고 나면 20년, 30년을 써서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 1억씩 예금하고 그러나요? 32,000원 예금하고 할 거 아닙니까? 항상 돈이 똑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여기가 이제 여기 어떤 투자자가 있는데 기관 투자자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라든가 이런 데 할게요. 또 얘들한테 이 채권을 파는 겁니다. 이 채권을 팔면 얘들 사준다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줘. 이걸 또 빌려주면 되겠네요. 그럼 또 뭐가 생겨요? 또 채권 생기죠. 대출 채권. 또 파는 겁니다. 또 돈 들어줘. 또 빌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다. 유동화라는 표현 자체는 당장 장기적인 채권을, 장기 고정되어 있는 채권을 당장 현금화 시키는 겁니다. 팔으면 당장 돈 돼야 안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또 빌려주는 겁니다. 이런 걸요,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출 채권을 말하고요, 유동화 제도.
요거 좀 까탈스러운 얘기니까 정리가 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해서 리츠 회사, 요 얘기는 항상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내용과 그 다음에 이거에서 사이드에 있는 내용이죠. 한두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정리해서 6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전부 다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잠시만 쉬었다가 요 순서에 따라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